솔직히 요즘 비트코인 보고 있으면 조금 답답하실 겁니다. 이 차트는 안 가고 있고 주변에서 시장 끝났다 이런 얘기만 들리고 있고요. 알트코인은 더 처참하고요.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조금 이상한 신호가 하나 떴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이 진짜 바닥을 찍었던 순간들, 또 그때마다 똑같이 나타났던 데이터가 지금 다시 나타났어요.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지금이 진짜 바닥이냐 아니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질문의 정답은 가격 차트 안엔 없습니다. 차트만 백날 들여다보셔도 안 보이는 신호가 따로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조금 다른 각도로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짚고 가자면요. 머피라는 분석가가 있습니다. X에서 활동하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짧지만 굉장히 묵직한 분석을 하나 올렸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역사적인 바닥 구간에 근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든 게 바로 단기 자본 온체인 활동 비중이라는 지표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우시죠? 쉽게 풀어드려보자면 지금 시장에는 두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잠깐 들어왔다가 며칠 안에 빠져나가는 단기 돈, 그리고 한 번 사면 몇 달 몇 년씩 들고 가는 중장기 돈. 이 지표는 그 중에서 단기 돈이 지금 시장에서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숫자고요. 단타로 사고 판다거나 또 짧게 차익실현 한다거나 무서워가지고 손절하는 이런 움직임 전체를 합쳐가지고 본 겁니다. 근데 이 숫자가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머피가 분석한 바로는 지난 15년 동안 약세장 바닥 구간에서만 딱 보였던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고 해요. 즉 단기로 들락날락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빠져나갔다는 뜻인 건데, 거래소에 들어오는 돈도 지금 단타 자금이 대부분 사라진 상태고요. 시장에 남아있는 시장 자금들은 점점 더 중장기 보이자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게 이번 머피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게 왜 바닥 신호냐? 단타꾼이 빠지는 게 왜 좋은 신호일까요? 이거 알아두시면 앞으로 시장 볼 때 정말로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이 진짜 위험할 때는 언제일까요? 무서워서 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매도 압력이 전부 다 빠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반대로 매도할 사람이 다 팔고 나면은 그 다음엔 누가 더 팔았을까요? 약한 손이 다 떨어져 나간 자리에는 매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활동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구간이 역사적으로 바닥 근처였던 겁니다. 그럼 과거에는 정확히 언제 이런 신호가 떴느냐? 이 부분이 조금 소름이 돋는 대목인데요. 이 부산일보 보도랑 크립토컨트 데이터를 종합을 해보면은 비슷한 성격의 단기 매수 물량 지표가 과거 약세장 바닥에서 똑같은 패턴을 보였던 시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2015년입니다. 그 당시 비트코인 최저가가 23만원 수준이었고요. 두 번째가 2018년 말입니다. 그때 약 400만원대였고요. 세 번째가 2022년 11월입니다. 약 2천만원 부근에서 바닥을 찍었었는데, 지금 비트 가격이 1억 1천만원대인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시절은 정말로 까마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그 세 번의 바닥에서 팔았던 사람들이 그 뒤에 어떤 가격을 받느냐? 2015년 23만원에서 팔았던 사람은 그 다음 사이클에서 2,500만원짜리 비트코인을 봐야 됐어요. 2018년 400만원에서 팔았던 사람은 9천만원짜리 비트코인을 받고요. 2022년 2천만원에 팔았던 사람은 지금 1억 1천만원짜리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패턴이 너무나도 일관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까지가 사실이고요. 지금부터 해석이 조금 들어갑니다. 이 머피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 가능성으로 봤어요. 먼저 첫 번째, 약세장의 진짜 마지막 바닥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번 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2차 저점을 만드는 구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세장이 시작되기 직전에 횡보 구간일 수가 있다는 점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존재하죠. 어느 시나리오가 됐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한 사람이 유리해진다는 거고, 약세장 바닥이면 그 자체로 좋은 가격대고요. 2차 저점이면 한번 흔들고 다시 올라오는 자리고요. 강세장 직전 횡보면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뭘까?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세 번째 가능성, 그러니까 강세장 직전의 횡보 구간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게 가격이 빠지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시장 안에서 현재 돈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건데, 머피가 짚은 것처럼 지금 단기 자금은 빠지고 중장기 자금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약세장의 바닥 직후라거나 강세장 직전에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흐름들입니다. 약세장이 한참 진행 중일 때는 단기든 장기든 전부 다 빠지고요. 근데 지금은 장기 보유 쪽으로 시장 자금이 오히려 모이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결정적인 차이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신호가 떴다고 해서 내일 바로 비트코인이 폭등한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이런 신호가 뜨고도 몇 달씩 횡보한 적이 많았었죠. 시간이 필요한 자리라는 뜻인 건데, 그래서 지금 시점에 가장 위험한 행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무서워서 손절하는 거, 그리고
빨리 오래 거라고 풀매수 들어가는 거. 이 두 개 다 데이터가 마련의 흐름과는 상당히 어긋난 행동인데요. 여기까지가 오늘 정리드릴 수 있는 팩트랑 해석의 전부고요. 이 단기 거래 과열이 크게 해소된 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고 시장 자금들이 장기 보유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도 머피의 분석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신호가 떴던 자리에서 팔았던 사람들과의 결과는 일관됐다는 것까지도 오늘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단기 투기꾼들이 시장에서 거의 다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은 그 빈자리에 지금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시장 자금들 도대체 누구의 돈인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거고 그 자리 꼭 같이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얘기로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지금 러시아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푸틴이 한쪽에서 나라가 23년 동안 모은 금을 급하게 팔고 있고요. 같은 시기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모스크바 거래소가 조용히 리플 XRP의 가격을 발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 지금 푸틴은 가장 안전한 자산인 금은 내다 팔고 있으면서 또 동시에 XRP는 자기 나라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오늘 그 정답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시죠.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고 갈게요. 러시아 중앙은행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넉 달 동안 금을 27.9톤을 팔았습니다. 5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금은 7,39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숫자냐?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한 2022년 2월 이후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이 내용에 대한 출처가 러시아 국영통신사 타스가 직접적으로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심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어드리자면요. 러시아가 지난 20년 넘게 금을 거의 팔지 않던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매년마다 수백 톤씩 사모으던 전세계 1위 금 매수국이 바로 러시아였어요. 근데 그랬던 러시아가 갑작스럽게 지난 20년간 통틀어가지고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던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월드 골드 카운슬 데이터로 봐도 이번 넉 달 동안 매각 속도는요. 2002년 이후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푸틴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쟁 비용을 대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러시아 분석가 나탈리아 밀차코바의 설명에 따르면요. 3월 말 기준 러시아 재정 적자가 4조 6천억 루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80조 원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석유 수출로 들어와야 될 돈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요. 비상금인 금을 깨가지고 메우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부터 진짜 이상한 일이 시작이 될 텐데요. 푸틴이 금을 팔던 바로 그 시점에 모스크바 거래소가 굉장히 조용하게 한 가지 작업을 끝냈어요. 2026년 5월 13일, 그러니까 불과 2주일 전이죠. 이날 모스크바 거래소는 MOEXXRP라는 공식 인덱스를 출시했습니다. 인덱스라는 단어가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러시아가 자기 나라 거래소 안에서 XRP의 가격을 직접 계산해가지고 15초마다 발표하기 시작을 했다는 뜻이고 이 가격은 지금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비트겟 같은 이 글로벌 거래소 데이터를 모아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5월 14일 모스크바 거래소는 XRP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것도 어렵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미래 가격에 베팅하는 상품이에요. 6월달, 7월달, 8월달 이 만기 계약이 그날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건요. 호가는 달러로 매기는데 정산은 루블로 한다라는 거. 즉 러시아 기관 투자가들이 이 자기 나라 돈을 그대로 들고 XRP 가격에 베팅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한 가지 의문 드실 수 있는데요. 아니 그럼 이게 결국에 러시아가 XRP를 결제망으로 쓰겠다는 신호 아니냐. 이 시중에 떠도는 기사 제목들도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스위프트 우회 결제망 가동, 석유 결제 XRP 사용 같은 말들. 이게 바로 대표적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현재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솔직한 말로 말씀드려서 결제망 가동은 아직까지 확인된 사실이 아니에요. 러시아 정부라거나 푸틴이 우리는 이제 석유를 XRP로 받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 일들은 결제가 아니라 결제의 바로 앞단계입니다. 가격을 측정하고 가격이 베팅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결제가 아니라 가격 인프라를 깔았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하겠죠. 그럼 여기서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이거 별거 아닌데? 결제가 아니라 그냥 선물 상품 출시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진짜로 전달드리고 싶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결제망 채택은 사실상 정치적인 결정이죠. 푸틴의 말 한마디면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푸틴의 말 한마디면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거래소의 공식적인 인덱스가 깔리고 그 인덱스를 기초로 한 선물 상품이 출시되고 그게 자격 투자자들에게 풀리는 이런 과정들 한 번 깔리면 사라지지가 않겠죠. 왜냐면 이건 정치가 아니라 시장 인프라이기 때문인 거고요. 한 번 만들어진 가격 발견 채널은 정권이 바뀌어도 전쟁이 끝나도 제재가 풀려도 그대로 남게 됩니다.
심지어 모스크바 거래소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었고 지금 그 시장에서 거래하는 파생 상품 고객만 6만 2천 명이 넘어갑니다. 이 6만 2천 명이 이제는 XRP에도 똑같이 접근할 수 있게 된 거라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경 원이 넘는 러시아 자본시장의 한 귀퉁이가 이제 XRP 가격에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러시아 거래소는 5월 13일 이때 발표한 자료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계획을 흘렸는데요. 2027년 초까지 단순히 인덱스랑 선물을 넘어가지고 암호화폐 직접 거래 단계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즉 지금 깔린 가격 인프라가 2027년에는 실제 매수와 매도가 일어나는 진짜 거래 시장으로 발전한다. 이런 로드맵을 이미 공개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걸 우리 XRP 홀더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모스크바 인덱스 출시가 XRP 가격을 당장 폭등시키는 모멘텀은 아닐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상이 자격 투자자에 한정되어 있고요. 처음 풀림 계약 만기도 6월부터 8월까지 단계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즉 새로운 매수 자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은 그림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XRP의 기관 수요는 미국 CME 선물, 그리고 다가오는 ETF, 그리고 일본과 유럽의 일부 은행 채택이 만들어 왔었는데요. 근데 이번 모스크바 사례를 시작으로서 미국 달러 시스템 밖에 있는 국가들이 자기 나라 거래소에 XRP 가격 인프라를 까는 흐름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적어도 XRP가 가져갈 수 있는 수요 채널이 한 갈래 더 늘어났다는 점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뉴스 하나로서 추격 매수 들어가시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차분하게 분할 진입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트리거는 딱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6월달 만기 첫 번째 선물 계약의 거래량이고 이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선물 초기 거래량과 비교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요. 러시아 기관의 실제 관심도가 측정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른 비달러 진영 국가들이 비슷한 인덱스를 따라 만드는지 그 여부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을 세 문장으로 정리드리자면은 이 푸틴은 금을 팔아가지고 전쟁 비용을 메꾸고 있고요. 같은 시기 러시아 국가거래소는 조용하게 XRP 가격의 인프라를 자국 시스템 안에 박아 넣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제만 가동이 아니라 그 전 단계인데요.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라 시장 인프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랜 시간 남을 가능성이 큰 시도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의 가격보다도 6월달 첫 번째 선물 만기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겠고 이런 상황에서 단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가볍게 생각을 하고 또 쉽게 접근하시면 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정말 무겁게 손해본 거를 빠르게 회복하려고 하면은 더 안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요. 정말로 쉽게 그냥 만원, 5만원 정도 수익 봐도 만족하겠다 이런 마인드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재밌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서 언제 수익 보고 언제 회복하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이미 마이너스 나온 수치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작은 수익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또 내 상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한 방에 회복하고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미 대부분의 비중들을 다 들어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비중을 적게 알트 단기 코인들 해야 되는 현실은 외면을 하면서 내가 마이너스 보기 전이었을 때 높은 투자금으로만 기준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는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차라리 이 시장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가시고요. 앞으로의 시장에서 좋은 매매 습관에 대해서 키우기 위한 이 전략 그리고 투자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키워나가셔야 될 시점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야기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기려고 했었는데요. 일본이 또 코인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다들 뭐 비슷한 반응이시겠죠. 근데 이번에 결이 조금 달라요. 이 보유자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일본 호주 뉴스랑 이번 뉴스가 완전히 다른 층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은 그게 왜 다른지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먼저 팩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2026년 4월 달에 일본 내각이 법안 하나를 통과시켰었고 이름은 금융상품 거래법 개정안인데요. 조금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딱 한 줄입니다. XRP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이 105개 정도의 코인을 지금까지의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정식 금융상품으로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 국회 통과를 거쳐가지고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뉴스에서 전부 다 나온 얘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이 그냥 코인을 금융상품이라고 부르기만 하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큰일이냐? 사실상 이름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름표만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바로 핵심일 텐데요. 지금 일본에는 GPIF라는 곳이 있습니다. 일본의 국민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영자산이 우리 돈으로 약 2,100조 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100조 원이나 되는 돈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약 1,300조 원 정도니까 그 1.6배쯤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이 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코인을 단 1원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 연기금이나 이 보험사, 거대 기관 투자가들은 자기네 내부 규정상 정식 금융상품으로 분류된 자산만 살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코인 같은 경우는 결제 수단이지 금융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사고 싶어도 사지를 못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름표가 바뀌게 돼요. 코인이 정식적인 금융상품이 되는 그 순간 이 거대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문이 열린다라는 거고, 이게 이번 뉴스의 진짜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유자분들께서 흔히 들으셨던 일본이 XRP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랑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쯤에서 의심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다 좋다, 문이 열린다 치자. 근데 그 돈이 진짜 코인으로 들어오는 거 맞냐? 일본 연기금이 그렇게 보수적이라면서 맞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야기가 진짜로 재밌어지는데요. 일본 정부는 ETF라는 상품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죠. ETF가 뭐냐? 쉽게 말씀드려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코인 묶음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인을 직접적으로 사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들,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코인 가격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일본 금융청 같은 경우는 이 코인 ETF를 2028년까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게 만드는 걸 목표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코인데스크가 니케이 보도를 인용해서 전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 ETF 같은 경우는 누가 만들고 있느냐? 일본 대형금융사인 SBI 홀딩스가 이미 2025년 8월 비트코인이랑 XRP를 같이 묶은 ETF 출시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무라 홀딩스, 이건 일본 최대 증권사 중에 하나인데요. 노무라 측에서도 코인 ETF 개발에 뛰어들겠다라고 밝혔었고, SBI는 더 구체적이죠. 상품 출시 이후에 3년 안에 운용자산 우리 돈으로 48조 원을 모으겠다라고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숫자는 SBI가 직접적으로 자기네 실적 발표 자리에서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추측을 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셔야 정상입니다. 아니 그게 뭐냐? 일본은 보수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나라죠. 새로운 거 받아들이는데 제일 느린 나라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보면 먼저 첫 번째로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자국 가계 재산을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죠. 일본 가계가 들고 있는 금융자산 중에 거의 절반이 그냥 현금이랑 예금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걸 투자자산으로 끌어내고 싶은데 마침 미국이 비트코인 ETF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시장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자국 안에 비싼 상품 만들어가지고 그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둬야 된다는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세금인데요. 지금 일본에서 코인으로 돈을 벌면 최대 55%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코인이 금융상품이 된다. 주식이랑 똑같은 20% 세율이 적용되는 길이 열립니다. 이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도 코인 시장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고, 지금까지의 정책 흐름을 보시면은 거의 확실해 보이는 방향성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은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이 이 길을 연다. 그럼 그 다음 도미노가 어디로 떨어지느냐? 바로 대한민국이겠죠. 이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그동안 디지털 자산 규제를 만들 때마다 일본 사례를 굉장히 자주 참고해 왔었고, 근데 이번에 일본이 코인을 정식적인 금융상품으로 인정해버렸죠. 일본 옆나라인 대한민국이 그리고 홍콩,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금융 허브들이 일본만 그렇게 두고 자기들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또 가만히 있으면 그 자금이 다 일본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플 엑시티라는 분석 기관 측에서도요, 일본의 이번 결정이 한국과 홍콩, 싱가포르의 규제 방향성을 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남겼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일본 거래소에서 일어나는 전체 코인의 거래의 75% 이상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 세 가지 종목에 물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 XRP 리플에 대한 선호도 자체가 상당히 높고, 그래서 일본 ETF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을 하면요,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XRP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일본 국회가 2026년 안에 이 법안을 최종 통과시키고 2027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27년 말에서 2028년 사이에 일본 최초의 코인 연물 ETF가 도쿄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SBI랑 노무라가 만든 상품들이 출시가 되면서 일본 내부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 단계로
GPIF나 보험사 같은 거대 기관 자금들, 자산의 아주 작은 비중이긴 하겠지만 코인이 ETF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지금 시장은 이런 호재들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전에 미리 반영합니다. 즉 2027년 ETF 출시를 기다리고 있으면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 사이에 가격에 미리 반영되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고, 지금까지 ETF 관련된 자산들이 움직였던 패턴들을 보면요, 그 흐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일본은 코인을 결제 수단이 아니라 정식적인 금융 상품으로 바꿨고요. 이게 시행되는 순간부터 2천조 원 규모의 거대한 자금들이 합법적으로 코인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리고 그 길이 열려준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포함해가지고 아시아 전체 규제 방향성이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겠고, 그래서 이번 뉴스는 이미 알고 있던 호재가 한 번 더 나온 게 아니라요, 이 판 자체가 바뀌는 시작점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일본이 움직이는 동안 우리나라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어려운 거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매수하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당연하듯이 올라가는 시장들, 정말 초창기에나 남들이 잘 모르고 조용할 때 매수세가 꾸준히 늘어나는 시점에서 이럴 때나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이미 전부 다 알고 있는 시장에서는 시장이 어려운 구간이 찾아오고, 또 그런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리플 XRP라고 해가지고 내가 얼마에 팔겠다 이렇게 계획하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떨어진다라도 어떤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시장을 접근을 하셔야지 오히려 심리적으로 봤을 때 편해지실 겁니다.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죠. 리플의 흐름 자체가 좋았을 때는 목표 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는 게 맞겠지만요, 오히려 리플 시점이 안 좋았을 때는 더 하락할 수 있다, 이런 관점들에 대해 가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리플에 대해서 오히려 1,800원에 사가지고 2,200원에 팔고 나오는 이 단기 관점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어렵고 안 좋지만요, 그 상황을 나한테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란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때리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선물 포지션 1조 5천억이 순식간에 청산당해버렸는데요. 항상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리죠. 선물 투자 절대 하지 마셔라, 이렇게 계속 귀에 피가 나도록 강조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 누가 이란이 이번에 미군 기지를 갑작스럽게 타격할 거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했을까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시장 변동성으로 순식간에 전 지산을 청산당해버리는 게 선물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조건 선물 투자하지 마시고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 위주로만 진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내 코인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오히려 매수해야 될 자리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은 오늘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차근차근 보셔야 되겠죠. 방금 전에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발표를 한 가지 냈는데요. 지금 혁명수비대는 이란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군대가 미국의 공군기지를 미사일로 공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라요, 바로 직전에 미군이 이란 남부 도시를 먼저 공습을 했고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는 거죠. 이 기지가 정확히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란도 밝히진 않았지만요, 다만 같은 시간에 쿠웨이트가 미사일 공격에 대응 중이다, 이렇게 발표한 걸로 미뤄봤을 때 쿠웨이트에 있는 미군 기지일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시점 여러가지 언론사가 동시에 보도한 확인이 된 사실인데요.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이 출렁였고, 비트코인은 지금 우리 돈으로 1억 1천만 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만에 빠진 게 아니라요, 이틀 연속 흘러내리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전쟁 터졌으니까 코인이 빠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당연한 생각이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요, 비트코인은 이 미사일 공격이 있기 전부터 이미 천천히 하락하고 있었죠. 이게 중요합니다. 전쟁 뉴스가 나오기 전에도 빠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전쟁 이슈 속에 숨어있는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 나온 한 가지 분석을 먼저 소개시켜 드려보겠습니다. 모트 캐피털이라는 투자회사의 대표가 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큰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건데, 여기서 잠깐만요, 이 정부가 돈을 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이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은행에서 대출받는 게 아니라요, 국채라는 걸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채는 쉽게 말씀드려서 정부가 써주는 차용증과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이자 붙여서 갚을게, 돈 내놔라, 뭐 이런 종이겠죠. 사람들이 이 국채를 사면은 그 돈이 정부로 흘러들어갑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요. 이번에 미국 정부가 며칠 사이에 빨아들이려는 돈이 우리 돈으로 무려 200조 원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돈이죠. 이 정도 큰 돈이 단기간에 한쪽으로 쏠린다. 그럼 다른 곳에 있던 돈이 그만큼 빠져나가겠죠. 시중에 굴러다니는 돈들이 줄어든다라는 거고, 그리고 돈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부터 먼저 팔겠습니다. 그 대표가 바로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과 리플 XRP 동시에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더 무서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전쟁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진정될 수도 있겠죠. 협상이 시작된다거나 휴전이 되면 시장은 금방 안심을 하거든요. 근데 정부가 돈을 빨아들이는 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날짜가 정해진 일정입니다. 몇 날 며칠에 걸쳐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감정적인 충격과 또 돈이 마른다라는 현실적인 압박이 같은 시기에 겹치는 상황이고요. 이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양쪽에서 동시에 늘리는 셈입니다. 다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돈 이야기는 한 전문가의 분석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확정된 건 아닌데요. 돈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코인이 무조건 더 떨어진다? 이런 법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부분이겠죠.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만 놓고 보시면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흐름은 이렇습니다. 당분간은 가격 자체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구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겠고, 왜냐하면 전쟁 소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새로 나올 거고요. 정부 차원에서 돈을 빨아들이는 일정도 며칠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즉 지금 시장을 흔들 만한 재료가 짧은 시간에 몰려있다는 뜻인 건데, 그래서 한 가지 방향으로 쭉 가기보다는 이 출렁이는 장세가 먼저 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가장 가능성 높다라고 보는 한 가지 시나리오인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런 날 같은 경우는 급하게 한 번에 전부 다 사거나요, 아니면 또 겁에 질려서 한 번에 전부 다 손절하는 이런 행동들은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특히나 선물 투자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흔들리는 변동성 장세에서는 큰 결정을 한 방에 내는 사람이 제일 크게 다칩니다. 지금은 무리하시기보다는 시장이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차분히 지켜보실 타이밍입니다. 방금 전에 이란과 미국이 실제로 충돌을 했고, 그 충격으로 코인 시장이 흔들린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이 전쟁보다도 시중의 돈들이 정부 쪽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마르고 있다는 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며칠간 이어지는 동안에 지금 시장은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를 남겨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 돈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는 순간이 오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기회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비중이 조절이 되어 있어야지만 물타기가 가능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이미 몰빵으로 전부 다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물타기를 하면 그만큼 비중이 또 필요하겠죠. 당연히 몰빵으로 매수하고 그게 처음부터 잘 올라가지면 좋겠지만, 또 시장이라는 게 결국에 잘 될 때보다는 잘 되지 않을 때, 시장 자체가 좋지 않을 때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미리미리 비중을 조절하고 결국에 시장의 순간적인 하락이 찾아왔다라고 할지라도 물타기에 대한 경우의 수, 이 시장의 변수에 대한 생각을 미리 하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도요. 이렇게 물타기 매수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수익 보고 빠져나오기가 가능해지기 때문이겠습니다. 이 단기 하락이 찾아왔을 때 오늘 같은 날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겠죠. 혹시 이 숫자 들어보셨나요? 4경원이라는 숫자. 이게 0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는 이 돈이 지금 한 회사의 미래 가치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어디냐?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예요. 근데 진짜 이상한 게 뭐냐? 이 4경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로켓 사업은 겨우 520조 원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 그러니까 3경 7천조 원이 다른 데서 나온다라는 거고, 과연 그게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판에 도지코인이 왜 자꾸 등장을 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떠도는 헛소문이 아닙니다. 지금 야후 파이낸스가 이번에 보도한 내용이고요. 스페이스 X가 투자자들한테 직접 제출한 투자 설명서에 적혀있는 숫자입니다. 회사가 자기 입으로 우리는 이만큼 가치 있는 회사다, 이렇게 적어낸 문서인 거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그 90%의 정체가 뭐냐? 한 가지 단어로 말씀드리자면 AI입니다. 인공지능. 스페이스 X가 사실은 로켓 회사가 아니라 인공지능 AI 회사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여기서 처음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로켓 쏘는 회사가 왜 AI냐? 이게 바로 핵심이거든요. 일론 머스크 측에서 올해 2월 달에 본인이 만든 또 다른 AI 회사 XAI를 스페이스 X 안으로 통째로 집어넣었었고,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 X는 로켓도 만들고 위성도 쏘고 AI도 직접적으로 개발하는 이 거대한 한 가지 덩어리가 됐다는 겁니다. 작년 당시 이 회사가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9조 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17조 8천억이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사는 데 들어갔습니다. 로켓가 아니라 AI 한 개에서만요. 그러면은 그 AI로 뭘 의미하느냐? 이 부분이 진짜 소름 돋는 지점입니다. 엔트로픽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을 거예요.
챗GPT 만든 오픈 AI랑 경쟁하는 큰 AI 회사인데요. 이 엔트로픽이 스페이스 X한테 매 달마다 1조 7,500억 원씩 돈을 내기로 계약을 맺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매달이라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 달마다 나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2029년까지 4년 동안 꼬박꼬박 나가요. 이게 무슨 돈이냐? AI 컴퓨터 빌려 쓰는 사용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페이스 X가 이제는 다른 AI 인공지능 회사들한테 AI 인프라를 빌려주는 임대 사업까지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 가지가 명확해지실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건 단순 우주 회사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디지털 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로켓가 있고, 위성이 있고, AI가 있고, X라는 에센스가 있고, 테슬라 자동차가 있고, 그리고 곧 우주에 떠있는 데이터 센터까지도 추가될 예정인데요. 근데 이렇게 큰 제국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죠. 그게 뭘까요? 바로 그 제국 안에서 돈이 어떻게 흐를지 이걸 결정할 통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코인 얘기가 왜 안 나왔나 의아하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이기 때문에 인공지능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사람이 결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AI끼리 결제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 AI 비서가 다른 회사의 AI한테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자동으로 지불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1초에 수천 건, 수만 건씩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비트코인으로 이걸 할 수가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고 컨펌 자체가 너무 느리겠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코인이 필요하냐?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고요. 또 처리 속도가 빠르고요. 작은 단위 결제에 강력한 코인이 필요하겠죠. 이 조건에 가장 잘 맞는 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도지코인입니다. 도지코인이 그냥 농담으로 만들어진 밈코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기술적으로 사실 머신 대 머신 결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컨펌 시간이 1분이고요. 수수료가 거의 무료에 가깝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머스크가 그동안에 도지코인을 계속해서 옆에 끼고 있던 게 그냥 장난이었을까요? 현재 공개된 자료를 살펴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옛날부터 의도적으로 도지코인을 자꾸 자기 제국 안에 남겨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간이 도대체 언제냐? 이게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이 스페이스 X의 모든 계획들이 제대로 굴러가려면은 스타쉽이라는 차세대 로켓가 2027년까지 안정적으로 발사돼야 됩니다. 왜 여기서 2027년이냐? 스타쉽이 자리를 잡아야지 또 새로운 스타링크 위성을 우주에 깔 수가 있는 거고, 그 위성 위에 우주 데이터 센터를 올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서 진짜 본격적인 인공지능 사업이 시작되니까요. 그러니까 2027년 이 거대한 제국이 진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변곡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2026년 5월, 근데 여기서 2027년까지 남은 시간이 1년 반 정도입니다. 일론 머스크 제국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직전 그 1년 반까지 이 구간의 도지코인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게 앞으로 오래갈 그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일론 머스크가 2027년 이 스타쉽 안정화에 맞춰가지고 자기 제국 안의 결제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통합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 과정에서 도지코인의 역할들 지금보다 분명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느냐? 지금까지 머스크가 도지를 자기 제국 어디에도 빼지 않고 계속 남겨뒀었고, 매 달마다 1조 7천억 원이 들어오는 인공지능 임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그 안에서 흐를 만한 결제 수단들 반드시 필요해지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다른 가능성들도 물론 존재합니다. 도지코인이 그냥 지금 자리에 머물 수도 있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새로운 코인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가장 자연스러운 흐름들, 이 가장 적은 변화로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미 자리 잡고 도지를 쓰는 거예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있는 걸 쓰는 게 빠르고 저렴하기 때문에 결국에 정리드리면 세 줄입니다. 스페이스 X는 더 이상 로켓 회사가 아니라 4억 원짜리 AI 제국이고, 그 제국 안에서 인공지능끼리 돈이 오고 갈 통화 자리가 비어있고, 그 자리에 기술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가장 가까이 있는 코인이 바로 도지겠죠.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 가지가 남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과연 이 자리를 누구한테 줄 생각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정답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쉽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lt 단기 타점이 하고 싶으시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정말로 시장 자체가 쉬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당연하게도 업비트, 빗썸, 또 현물 매매로 운영을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매수와 동시에 목표가를 걸어두는데, 여기서 매수할 때 이미 목표가를 생각을 미리 해놓으셔야 돼요. 이 식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일단 욕심내지 말고 걸어놓고 신경을 덜 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중을 30%, 50% 이렇게 많은 수치들이 아니라요. 차라리 3%에서 5% 정도, 그리고 점점 늘려가지고 10%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적게 투자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만큼 해가지고 언제 수익 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처음부터 50% 비중 들어가가지고 물리고 나면요, 회복하는데 엄청난 시간 들고요, 스트레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 종합방에서도요, 절대로 무리하지 않으면서 비중 조절하고 원칙 매매에 대해서 살려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코인 시장 자체가 도박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얼마나 나만의 원칙을 잘 만들어 나가고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잘 해나갈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